실록 대하소설 조선왕조 500년 제3권 한양천도 10번째 이야기 사주입니다. 사람책 5수레가 읽습니다. 허허허. 민재는 방원으로부터 경기 좌도의 가명에서 있었던 얘기를 전해 듣고 소리내어 웃었다. 방원은 어이없어 하고 있었다. 정한군, 하공의 의향을 따르세요. 모르긴 해도 숙번이가 장가를 들면 하공도 생각이 달라질게요. 민재는 방원을 위로하듯 말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계룡산 천도가 부당하여 상소를 올리는 것은 국사가 되겠는데 그것을 숙번의 일과 나란히 놓고 보다니요. 하공답지 않은 처사가 아닙니까? 모두가 정한군을 생각해서가 아닙니까? 또 숙번을 어여삐 보고 있음일 테고요. 방원은 민재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하윤에 대한 감정이 가라앉지 않은 듯했다. 하공이 정한군을 아끼지 아니하면 그와 같은 상소문을 보여줄 턱도 없거니와 또 숙번의 일만 해도 그래요. 방면하면 그만이지 지엄이를 보게 하라 할 것까지는 없는 일이 아닌가요? 그럴 것도 같았다. 설사 그런 생각이 들었어도 방원은 하윤의 참마음을 읽을 수가 없었다. 기다려 볼 테다. 방원은 하윤과의 대화가 늘 불편했으면서도 그가 미워질 만치 싫은 것은 아니었다. 하윤에게는 사람을 당기는 힘이 있었다. 그것이 방원에게 유독 더했던 것은 하윤 자신도 방원의 인물됨을 평가하고 있음이었다. 이숙번이 지엄이를 맞이했다. 민씨 부인의 부탁을 받은 의주댁이 참한 규수를 수소문해왔다. 정씨였다. 지금은 가게가 기울어 볼품없는 집안이었어도 지난날에는 넉넉한 집안에서 자란 듯 예절도 바르고 미색도 갖추고 있었다. 민씨 부인은 그들 두 사람의 혼인을 서둘렀다. 사실 민씨 부인의 속마음에는 하윤의 의향을 따라야 하겠다는 결심이 있었다. 그것은 방원의 곁에 박성명과 같은 젊은 인재가 있었으나 지금은 잠적하여 보이지 않으니 후일을 위해서는 하윤의 경륜이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음이었다. 자중자애하고 기다리시면 뜻을 이룰 것이오이다. 이 같은 하윤의 말이 민씨 부인의 뇌리를 떠난 일이 없었다. 방원은 그런 하윤의 말을 잊은 듯 했으나 민씨 부인은 그것을 희망으로 삼을 만치 집요한 데가 있는 여인이었다. 숙번의 노모가 새로 맞은 며느리 정씨를 거느리고 귀산사를 오르내린다는 소문이 돌았다. 등남 불공을 드린다는 것이었다. 그런 소문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며느리 정씨가 귀산사에서 기거하며 백일기도를 드린다는 소문이 돌았다. 아가,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만 낳아다오. 죽기 전에 손자 한번 안아보는 것이 내 소망이다. 노모는 기도하는 정씨를 찾아와 언제나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그때마다 정씨는 피식 웃곤 했다. 정씨가 백인 기도를 끝내고 귀산사를 떠나던 날은 눈이 내렸다. 섣달이었다. 하윤이 계룡산 천도의 부당함을 상소로서 상언한 것도 이 무렵이었다. 태조 이성계가 자리한 어전이었음에도 술렁거렸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계룡산에서는 새 궁궐의 역사가 상당히 진척되어 있었고 기와를 굽는 와장들은 가마를 설치했고 수많은 대장간들도 들어서 있었다. 뿐만 아니라 공역에 동원된 백성들만도 만여 명을 헤아리고 있는 데에
계룡산의 쇠패 땅이라는 하윤의 상소가 있었으니 태조 이성계는 물론이요 임석한 중신들이 당황해하는 것은 당연함이 아니겠는가. 태조 이성계는 몹시 언짢아 했다. 계룡산은 이미 새 돕지요. 공력을 시작한 지가 오래인데 이제 와서 거기가 폐쇄의 땅이라니 경의 경솔함이 어찌 여기에 이르렀는가. 전하, 고금의 전적을 상고해 보시옵소서. 하윤의 대답은 당당했다. 고금의 전적을 상고해 보라고 했으니 모든 중신들은 고금의 전적을 상고해 보지 않은 것이 된다. 좌시중 조준도 하윤을 책망했다. 이 사람 하공, 사실이 그러하다면 왜 진작 상언을 아니하셨는가? 지금도 늦지 않음이옵니다. 허허허, 늦지 않음이 중한 것이 아니라 새 도읍의 공역을 중단하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오이까. 남은도 하윤을 비방하고 나섰다. 공께서는 전하를 모시고 계룡산에 오르시지 않으셨소이까. 하윤은 반격했다. 나무는 이성계와 함께 계룡산을 답사하고 온 사람이다. 할 말이 있을 수가 없었다. 나무는 헛기침을 하면서 얼굴을 붉혔다. 들으라. 입시에 있던 중신들은 일제히 허리를 굽혔다. 계룡산이 폐쇄의 땅이라면 어찌 거기에 새 도읍을 정하리. 하윤은 고개를 들었다. 자신의 상언이 간합되리라 믿은 모양이었다. 하나, 경기 좌도 관찰사의 상소가 전적에 적혀있는 말과 같지를 않다면 마땅히 중벌을 받아야 할 터인즉. 잠시 말을 끊었다가 이성계는 정도전을 불렀다. 판삼사사, 예, 공의 학문이 어찌 풍수에 통달하지 못하리. 권중화, 남제 등과 함께 고려왕조의 모든 산능을 살피고 그 기륭을 살펴서 알리도록 하라. 명심하여 거행하겠사옵니다. 어전에서 이 논란은 여기서 끝났다. 그러나 하윤의 상언이 과연 옳은 것인지 여부는 아직 남아있음이었다. 권중화, 정도전, 남제 등은 서운관에 저장되어 있는 비록문서까지 모조리 뒤지며 하윤의 상언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비록 풍수에 관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윤 한 사람의 학문과 전체 중신들의 학문이 비교되는 일이기도 했다. 방호는 초조했다. 여기서 하윤이 이겨만 준다면 무릎이라도 꿇어 보이리라고 생각했다. 설사 그런 마음이 있었다 해도 가만히 앉아서 그 결과를 기다릴 수 있을 만치 한가하지 못한 것이 방원의 성품이었다. 방원은 경기 좌도의 가명으로 하윤을 찾았다. 하윤은 놀랄만치 태연한 모습으로 책을 읽고 있다가 방원을 맞이했다. 어찌 될 것 같소이까? 방원은 궁금하고 초조해했다. 나으리께서 심려하실 일이 아니오이다. 아니라니요. 정도전, 남제, 권중한 등이 서운관에 있는 비록 문서까지 열람하고 있질 않소이까? 헛. 그까짓 서운관 비록 문서야 이미 옛날에 본 것들이오이다. 방호는 말문이 열리지 않았다. 풍수지리에 관한 전적이라면 웬만히는 살펴보았소이다. 한나라의 도읍지를 정하는 일인데 소홀할 수는 없음이지요. 두고 보세요. 한치의 어김도 없을 것이오이다. 대감 정도전의 학문도 만만치 않아요. 허허허. 학문이 만만치 않는 사람이 어디 정도전 뿐이겠습니까? 권중화도 남제도 다 만만치 않은 학문이죠. 하나, 풍수지리만은 제가 한 수 윗입니다. 허허허. 풍수지리를 꼭 학문이라 할 수는 없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하윤의 당당한 태도는 다시 한번 방원의 길을 꺾어놓기에 충분했다. 태조 이성계는 권중화, 정도전, 남제로부터 그간의 검토 결과를 보고받기에 이른다.
물론 하윤도 어전에 입시에 있었다. 12월 11일이었다. 전하의 하명을 받자옵고 고려의 능침에 관한 전적을 두루 상고해 보았사온데 그래서 어찌 되었는가? 이성계는 정도전의 말을 가로지르며 물었다. 그만치 궁금한 일이었다. 경기 좌도 관찰사 하윤의 상언에 하자가 없었사옵니다. 이성계는 시선을 하윤에게 돌려 못 박으면서도 숨을 멈추는 듯했다. 전하, 신에게 중벌을 내려주시옵소서. 신의 과오가 컸사옵니다. 계룡산을 천하의 길지라고 상언한 권중화가 죄인을 자처했다. 과인이 경과 더불어 계룡산을 두루 살피지 않았는가? 이를 어찌 경을 탓하리. 만극하옵니다. 권중화는 허리를 굽힌 채 성은에 만극했다. 경기 좌도 관찰사는 들으라. 예. 하윤의 대답은 의젓하게 들렸다. 비록 상언이 늦었다 해도 경의 충절로 쇠패의 땅에 천도를 아니하게 되었으니 이를 어찌 기쁘다 아니하겠는가. 만극하옵니다. 계룡산 역사를 중지할 것이요. 대장군 시묘생은 지금 당장 계룡산으로 달려가 모든 역사를 중지하게 하라. 엄청난 일이었다. 상소 한 장으로 이미 역사가 시작되어 있는 계룡산 새 도읍지를 백지화시킨 하윤이었다. 또한 경기 좌도 관찰사는 모든 전적을 두루 살펴서 새 도읍지를 물색토록 하라. 전하 신명을 다하오리다. 이 같은 사실을 민제로부터 전해들은 방원은 전신에 매급 풀려오는 것을 느낀 다음에야 당당했던 하윤의 모습을 다시 떠올렸다. 하윤을 곁에 두시게, 하윤과 더불어 대사를 의논하시게 민제의 충고했다. 방원이 이에 반대할 이유는 조금도 없었다. 저도 그리 생각하고 있사옵니다. 듣고 있던 민씨 부인은 한량없이 흐뭇했다. 그래서 민제에게 물었다. 아버님, 계룡산은 이미 새 도읍지로 틀린 일이옵니다. 그렇다면 어디가 새 도읍이 길지옵니까? 허허허, 그것이야말로 하윤이 아니고서야 어찌 짐작이나 하리. 그렇다마다요. 허허허. 방원과 민제는 소리내어 웃었다. 민씨 부인도 따라 웃었다. 하윤을 얻었다는 것, 그것은 100만 대군에 비해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경사였다. 이날로부터 이틀 후, 그러니까 12월 13일에는 수창궁의 내전에 가슴 아픈 비보가 전해졌다. 태조 이성계는 오랜만에 중궁에 들어 주안상을 받았다. 술상을 비우면서 세자 방석의 학문을 흡족하게 여기고 있을 때 둘째 아들 영안군이 입시에 있다는 전가를 받았다. 어서 들라 이르라. 이성계는 방석의 학문을 자랑 삼으려는 심정으로 영안군을 맞았다. 영안군은 정중히 예를 올린 다음 흐느낌을 토했다. 현비 강씨는 바싹 긴장을 했다. 무슨 일이기에 눈물부터 보이는가. 이성계는 모처럼 흥겨움이 깨지는 것이 짜증스러웠던지 언성을 높였다. 전하, 진안군 형님께서 세상을 떠나셨사옵니다. 이성계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진안군이 누군가? 큰아들 방우가 아니었던가? 그는 고려왕조에서 밀직 부사를 지냈다. 아버지 이성계의 새 왕조 창업을 왕의 찬탈이라고 비난했고 정작 창업이 이루어지자 행방까지 감추었었다. 고려의 유신을 자처하며 낙향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남의 일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 진안군은 경우가 그것이 아니다. 새 왕조 창업이 설사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개경 땅에 남아만 있었어도 세자에 오를 사람이었다. 내가 진안군을 부르려고 했는데 불러서 곁에 있게 하려 했는데 이성계는 혼자 소리를 중얼거리며 눈물을 쏟았다. 이성계의 눈물을 보자 영안군은 소리내어 흐느꼈다. 현비 강씨만이 알 수 없는 한숨을 쉬었다. 그녀에게 있어서의
있어서는 화근의 불씨 하나가 없어진 셈이었다. 그렇다고 내색할 성질의 것은 아니어서 그렇게 소주를 마신다고 하더니만 하고 중얼거렸는데 영안군은 그 말을 받아 쏘아붙듯이 뱉었다. 그러하옵니다. 진안군 형님은 소주로 소일을 하시다가 소주 때문에 세상을 떠나셨사옵니다. 현비 강씨는 그런 영안군을 무서운 눈으로 쏘아보았다. 네 앞에서 그런 방자한 소리를 입에 담느냐는 두 힐책이었다. 밖에 노상궁 있느냐? 대령에 있사옵니다. 밀직 부사를 들라 이르라. 상궁의 발소리가 멀어지기를 기다렸다가 현비 강씨가 의아한다는 듯 물었다. 밀직 부사는 왜 부르셨사옵니까? 자식이 죽었음이 아닌가? 마땅히 이 나라의 세자가 되었을 장자가 죽었음이 아닌가? 이성계의 어투는 극도로 침통함으로 물들어 있었다. 현비 강씨는 무슨 말이 계속될지 가슴을 쥐었다. 자식이 죽었는데 내 어찌 편하게 지내리. 조회를 중지하여 진안군의 죽음을 애도하리라. 이성계는 이로부터 3일 동안 조회를 중지하고 육찬을 입에 대지 않았으며 진안군에게 경효라는 시호를 내렸다. 해가 저물고 있었다. 다사다단이라는 말처럼 태조 2년 1393년은 사건이 많았던 해였다. 정월달에 새 도읍지로 계룡산을 정했으나 섣달에 이르러 백지화되었다. 조선이라는 국호가 정해졌는가 하면 창업 후 처음으로 과거를 시행하여 132명의 합격자를 뽑기도 했다. 또 장자인 진안군을 잃은 해이기도 했다. 새해에는 뜻을 이루어야지. 묵은 해를 보내면서 이같이 생각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 사연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 점은 더하다. 연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고려왕조가 멸망한 지 아직 2년도 채 되지 않았으니 그녀의 마음이 가벼울 수만은 없었다. 지압이 꺽쇠를 맞았고 몸에는 태기가 있었다. 밝아오는 새해에는 어머니가 되는 해이기도 했다. 정월 초하룻날 이날부터 연지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조심스러워했다. 신라 때부터 전해오는 풍속으로 정월달의 처음 자일, 진날, 진일, 용날, 오일, 말날, 해일, 돼진날은 신일이라 하여 모든 일을 꺼리고 상가하며 경거망동을 하지 않도록 했다. 신일을 정한 데는 재미있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신라 21대 임금인 소지왕 10년 488년 정월 보름날에 왕은 천천정에 거둥했다. 까마귀와 쥐가 와서 울더니 쥐가 사람의 소리를 내어 까마귀를 따라가 보라고 했다. 임금은 나는 까마귀를 따라 남쪽으로 가 피촌에 이르자 까마귀는 간 곳이었고 연못 속에서 노인 한 사람이 나와 왕에게 글을 올렸다. 글의 내용은 이러했다. 이 봉투를 떼어보면 두 사람이 죽고 떼어보지 않으면 한 사람이 죽는다. 왕은 두 사람이 죽는 것보다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다 하여 봉투를 떼지 않으려 했으나 글귀가 해괴하다 하여 일관이 뜯어보기를 간청하여 왕은 봉투를 뜯었다. 금갑을 쏘아라. 왕은 궁궐로 돌아와자 검은 갑을 쏘았다. 그 갑 속에는 중이 궁중과 은밀히 간통하고 있었다. 이에 두 사람을 죽이고 우이기를 모면한 왕은 지용 말 돼진날을 신일로 정하여 삼가하고 근신을 했다는 것이다. 또 까마귀에 대한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정월 엿새날을 까마귀 제선날로 정했다. 정월 보름날에 찹쌀을 쪄서 대추, 밤, 기름, 꿀, 진간장 등을 섞어 함께 찌고 잣을 박은 약밥을 만드는 것은 다음날 까마귀 제사에 쓰는 음식이다. 이와 같은 신라의 풍속은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었다. 보름달이 떠오르기 전 망월이라 일컫는 달마중을 가며 달을 본 다음에는
답교라 하여 다리를 밟으러 간다. 연지는 유모와 함께 선주교로 갔다. 정몽주가 조영규의 철퇴를 맞고 세상을 떠난다리라 그런지 사람들은 없었다. 다리 가운데 이른 연지는 걸음을 멈추며 눈물을 쏟았다. 그녀는 정몽주의 모습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다. 아버지 왕덕을 찾아왔을 때 먼 발치에서나마 본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가씨, 유모가 연지의 손을 잡으며 위로의 말을 전했다. 포운대감께서 그렇게 세상을 떠나시지만 않았어도 500년 고려 사직이 이토록 씨 무너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눈물에 얼룩진 한숨이었다. 연지는 또 말했다. 비가 오시는 날은 빗자국이 보인대요. 얼마나 지원극통하게 세상을 떠나셨으면 이 같은 돌다리에 빗자국이 보인답니까? 유모도 그런 소리를 들은 일이 있었기에 혀를 차면서 연지의 말에 수긍했다. 달은 유난히도 밝았다. 불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보였다. 아버님, 원안에 사무친 선주께에 와 서 있사옵니다. 혼백이라도 계신다면 소녀의 가련한 모습을 지켜주시옵소서. 연지는 그런 심정으로 서 있다가 시름에 가득 찬 발걸음을 옮겼다. 유모가 나란히 걷고 있었으나 어디로 가느냐고 묻지 않았다. 다른 해에 비한다면 포근한 대보름이었다. 연지의 발걸음은 송악산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귀산사로 가시려고요? 석보 스님을 뵙고 싶어요. 두 안악은 만없이 나란히 걸었다. 희끗희끗한 눈이 달빛에 반사되어 반짝였다. 귀산사의 경내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탑을 도는 사람들도 있었고 법당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오랜만이옵니다, 아가씨. 삼위승이 다가서며 합장을 했다. 두 안악도 합장을 했다. 큰 스님께서는 연지가 머뭇머뭇 석보가 있는 곳을 물었다. 예부라는 사람이 많이 있어 혹 피해나 끼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였다. 승방에 드셔 계시옵니다. 고맙습니다. 연지와 유모는 삼위승의 인도로 석보의 승방으로 갔다. 등척을 받쳐든 선남 선녀들의 모습이 연지에게서 부러우리만치 아름답게 보였다. 석보는 연지와 유모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올해는 소원을 성취하셔야지요. 연지는 합장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석보는 카다란 염주알을 굴리면서 넌지시 묻는다. 사월이 6월이라 하셨습니까? 예. 연지의 대답은 부끄러움 때문인지 입속을 맴돌 뿐 들리지가 않았다. 20알을 조금 넘어 순산하셨으면 합니다만 석보의 중얼거림이었다. 연지는 그게 무슨 뜻인지 얼핏 알아듣지 못했다. 유모의 눈빛은 빛나고 있었다. 큰 스님, 20알을 지나서 순산하면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사옵니까? 나이든 여인이라 생각이 깊었다. 유모의 그런 물음이 있고서야 연지는 정신을 가다듬었다. 20살 축시가 기막힌 사주예요. 연지는 석보의 얼굴을 지켜보고 있었고 유모는 석보에게 되물었다. 하오시면 갑순을 연 6월 20살 축시라는 말씀이시옵니까? 그렇지요. 만일 옥동자가 그 같은 사주를 타고나면 장상이 될 제목이에요. 유모는 잠시 넋을 잃은 듯 앉아있다가 손가락을 짚어갔다. 그리고 한박 같은 웃음을 얼굴 가득 담았다. 가능성이 있다는 확신인 듯 했다. 허허허, 그리 될 것 같습니까? 쇳 내가 정할 일은 아니옵니다만 어쩌면. 유모는 말을 끊으면서 연지를 바라본다. 연지는 유모의 시선을 받으면서 다소곳이 얼굴을 숙였다. 보름달은 휘영청 밝았다. 석보의 승방으로 하윤이 찾아들었다. 연지와 유모는 하윤에게 새 인사를 드린 다음 승방을 물러났다. 허허허, 내 놈이 풍수지리를 입에 달고 살더니만 이젠 도읍지까지 정하게 되었느냐? 석보는 파격적인 농담을 건넸다. 농담 속에는 친구의 대견함을 자랑 삼는 우정이 있었다. 하윤은 심각한 얼굴로 입을 연다. 내가 살핀 바로는
한양이 길지다마는 그렇다고 경솔히 입을 다물 수는 없고 학덕을 겸비한 승려 가운데서 풍수에 능한 사람은 니시냐? 그래서 왔느냐? 도움을 청해볼까 해서. 글쎄 그쪽은 아무래도 무학대사일 테지. 무학이라 하윤은 중얼거렸다.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그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석보가 부연했다. 주상과는 친분이 두텁기도 하거니와 더구나 새 왕조의 왕사가 아니시더냐. 하윤은 신음을 토하면서 시름 속에 잠기는 듯했다. 한번 의논해 봄도 나쁘질 않을 것이니라. 그만한 학승도 드물다. 석보는 진심으로 하윤을 돕고자 했다. 무학의 조언을 듣는다면 우선 이성계가 찬성하고 나설 것이기 때문이었다. 지금 어느 절에 계시느냐? 하윤이 결심을 한 듯 무학의 거처를 물었다. 회암사에 계시느니라. 한번 다녀와야겠구만. 한양도 살필 겸 해서. 하윤은 일어섰다. 왜 가려고? 서둘러야 할 것이니라. 석보는 일주문 밖까지 하윤을 전송했다. 한 나라의 앞날을 짊어진 듯한 하윤의 걸음은 이날따라 몹시 무거워 보였다. 조심해라. 하윤은 석보의 말을 뒤로 들으며 걸음을 재촉했다. 한양 땅이 새 도읍지로 거론이 되자 태조 이성계는 권중하와 조준을 한양으로 보내 사전 답사를 할 것을 지시했다. 권중하는 계룡산을 길지로 천거한 사람이며 조준은 좌정승이다. 이들이 답사를 마치고 돌아온 것은 2월 23일이었고 그날 또 어전에서의 논의가 있었다. 물론 하윤도 참석을 했다. 뜻밖으로 조준은 반대의 의사를 개진했다. 무학 남쪽은 땅이 좁아서 도읍을 옮길 수가 없사옵니다. 찬물을 끼얹음이었다. 여기서 권중화의 동조가 있자 이성계는 하윤에게 시선을 넘겼다. 천가한 사람의 의견을 듣고 싶어 함이었다. 무학이 좁다고 하는 것은 신의 의견도 다를 바가 없는 줄로 압니다. 하면 경이 좁다고 생각하는 것에 새 도읍을 정해도 되겠는가? 전하 넓고 좁다는 생각은 더 넓은 곳이 있고 더 좁은 곳이 있기 때문이옵니다. 조준이 이상한 눈으로 하윤을 쏘아보고 있었다. 그 비유가 어디 합당한 것이냐는 실문의 시선 같기도 했다. 그러나 하윤의 비유는 계속된다. 무학이 좁게 보이는 것은 더 넓은 땅덩이에 비해서는 확실한 것이오나 송도의 강한전과 평양의 장락궁에 비한다면 조금 더 넓은 편이라 무방할 것으로 아옵니다. 개경의 강한전과 서경의 장락궁보다는 넓다. 이성계는 수긍한 듯한 어조로 중얼거렸다. 하윤은 그때를 놓치지 않았다. 또한 고려왕조의 모든 비록과 중원에 통용되는 지리의 법에도 어긋남이 없는 줄도 아옵니다. 하윤의 새 도읍지에 대한 확신을 중신들은 이성계에 이상하게 생각했으나 당사자인 하윤은 거리낌이 없이 당당했다. 과인이 무학으로 나아가 친히 살필 것이요. 그리들 아시오.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임금이 말이다. 이날 이후 한양 천도설이 심심치 않게 나돌기 시작했다. 계룡산 천도설이 있었을 때 명문 세가들은 축제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유언 비어를 터뜨리며 민심을 흉흉하게 한 일이 있었다. 한양 천도설도 다를 바가 없었다. 명문 세가들은 개경이 아닌 다른 어느 곳에도 옮겨가기를 싫어했다. 전날과 다른 점이 있다면 태조 이성계가 서두르지 않고 있음이었다. 중신들은 내심 민심의 움직임에 태조 이성계가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을 따름이었다. 추동 이방원의 집을 나선 숙보는 한박 같은 웃음을 흘리면서 낄낄거렸다. 무슨 좋은 일이 있어도 크게 있는 모양이었다. 그는 단숨에 집까지 달렸다. 어머님 임자.
마당에 들어서며 숙번은 노모와 정씨를 번갈아 불렀다. 소동스러운 동태라 해야 울었다. 정씨는 부엌에서 달려나왔고 노모는 방문을 열고 내다보았다. 임자 들어와요. 아 어서. 숙번은 아내 정씨의 손을 잡아 끌며 방으로 들어앉았다. 곧 애기 아버지가 될 사람이 그 무슨 경망함인가. 노모는 숙번을 나무랐다. 숙번은 손을 흔들어 가면서 떠벌리듯 말했다. 2월 24날 축시옵니다. 어머님 그날 사내 안에만 태어나면 그놈 덕에 제가 정승이 된답니다. 어머님. 느닷없는 그 말에 노모는 어리둥절했으나 천성이 총명한 정씨가 찌르듯 물었다. 어디서 들으셨사옵니까? 누구에게 들으셨사옵니까? 하윤 한양 땅에서 새 도읍지 한양 땅에다 새 도읍지를 정한 하윤 대감이 말씀이에요. 하윤? 노모는 멍청해진다. 하윤의 이름을 알 까닭이 없지를 않은가. 잠시 전 숙번은 방원과 민씨에게 아내의 수태함을 자랑하고 있었다. 자리를 같이 했던 하윤이 산후를 물은 다음 6월 24날 축시에 아들을 얻으면 그 아들로 인해 집안에 크게 번창할 것이라 했다. 방원과 민씨 부인은 하윤의 사주풀이는 천하제일이니 믿어도 좋다고 부추겼었다. 아가야, 넌 하윤 대감이 뉘신지 아느냐? 정씨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믿으라니까요. 하대감의 사주풀이는 천하제일이에요. 숙번이 아무리 소리쳐도 소용없는 일이었다. 노모와 정씨에게는 수십 번 거론되어도 생소한 이름이었다. 아가, 귀산사에 다녀오자꾸나. 예, 석보 스님은 아실 게 아니냐. 그러세요. 틀림없을 거예요. 숙번은 헛간으로 달려가 엽전 꾸러미를 들고 와서 정씨에게 건네주었다. 정씨와 노모는 귀산사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계곡을 흐르는 물소리는 듣기만 해도 손이 시렸다. 봄이 되면 계곡의 물이 불어난다. 겨우내 쌓였던 눈이 녹아 흐르기 때문이다. 석보는 법당이 있었다. 노모와 정씨는 합장 배려했다. 대부를 향해서 3번 절하고 다소곳이 앉았다. 노모는 숙번에게 들은 얘기를 전했다. 순간 석보는 흠칫 놀라며 자리를 고쳐 앉았다. 지난 보름달 석보는 연지에게 태어날 나이의 사주를 말해준 일이 있었지라는가. 갑술년 6월 24날 축시. 석보는 기가 막혔다. 어찌하여 이럴 수가 있는가. 하윤의 얼굴이 몇 번이나 눈앞을 스쳤다. 큰 스님, 외람된 욕심입니다마는 이 아이 뱃속에 있는 제 손주놈을 그냥 태어나게 해주실 수는 없겠는지요. 노모는 정씨의 손을 잡으며 간절하게 석보에게 말했다. 석보는 눈을 감았다. 정씨는 엽전 꾸러미를 석보의 앞으로 밀어놓았다. 큰 스님, 이 늙은 것의 소망이옵니다. 제 소망이 이루어진다면 머리를 끊어 신을 삼아 올리겠사옵니다. 노모의 소망은 간절했다. 부처님의 자비로움이 계시겠지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두 아이가 같은 사주로 태어난다. 석보의 상념은 기포만 같다. 법당에서 있었던 이런 광경을 꺽쇠가 지켜보고 있었다. 꺽쇠에게는 온몸이 후들후들 떨릴 만치 큰 충격이었다. 또 뭔가 크게 기대하고 있었던 바람이 무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공허함이기도 했다. 꺽쇠는 돌아가는 길을 서둘렀다. 한시라도 빨리 그 같은 이야기를 연지에게 전해주고 싶었다. 연지와 유모는 밭에 나와 있었다. 꺽쇠는 밭두렁을 달려오며 소리쳤다. 아가씨, 아가씨. 연지가 먼저 허리를 폈다. 무슨 일일까요, 아가씨? 유모가 심상치 않은 듯 그렇게 말했다. 달려온 꺽쇠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눈물마저 글썽해 있는 노여운 얼굴이었다. 무슨 일이옵니까, 서방님? 그 못된 놈이 꺽쇠는 거칠어진 숨소리에 말을 섞었다. 제대로 이어질 까닭이 없었다. 못된 놈이라니요. 누구를 이르는 말씀이옵니까? 숙번인가 하는 그 이숙번인가 하는 놈도 아기가 생기는데 그게 꺽쇠는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노여움이 거친 숨결을 앞지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서두르지 마세요.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말씀하세요. 연지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꺽쇠를 달랬다. 꺽쇠는 잠시 진정을 하는 듯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말했다. 아가씨, 그 집에서 태어나는 아기도 6월 20 날을 정하겠다고. 유모가 꺽쇠의 말을 가로질렀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날은 석보 스님께서 아가씨에게 정해주신 날이 아니옵니까? 저쪽에서도 하윤대감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연지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현기증을 느꼈다. 눈앞에 있는 모든 것이 노란색으로 변했다가 서서히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아가씨, 대체 이게 무슨 변이옵니까? 유모의 말소리는 탄식이었다. 사주의 근거가 무엇인지 그것은 몰라도 그만이었다.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은 의구심은 불길한 예감으로 쌓여만 왔다. 차라리 아무 말도 듣지 않음이 마음 편한 일이 아니던가. 아가씨, 아니 들은 것으로 하시옵소서. 무슨 일도 없었다고 생각하심이 신기가 편하실 것이옵니다. 진심을 다한 위로였다. 그러나 연지에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쏟아지는 햇살은 눈시울을 시큰하게 할 만치 투명했다. 그런 순간 아기의 움직임이 느껴졌다. 힘찬 움직임이었다. 네, 이번 장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장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더욱 성의껏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